자, 이번 시간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에서 정치편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요. 대신 이제 경제편과 사회편이 좀 할 얘기가 많고 정치편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정치는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큰 것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치편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216쪽이고요. 자, 통치체제의 변화 들어갈게요. 정치구조가 변화되는데, 자, 일단 비변사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변사. 이 비변사는 임시기구로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였죠. 이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이 비변사가 날개를 한번 보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삼포회란 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그렇죠? 요것이 그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언제 임진왜란 터지죠. 임란 때 최고 중요 기구화가 됐죠. 결국에는 최고 기구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 세도 정치 가면요, 거의 뭐 얘가 정치를 전반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권력 기구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일단 원래 조선 시대, 조선 전기에 그 권력 구조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육조가 있었습니다. 육조. 그래서 육조에 의정부가 거쳐서 왕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권력 구조였는데 전쟁이 빵 터지면서 이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변사라는 놈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비변사는 원래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별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의정부의 재상들과 육조의 참모들 이들이 다 가면서 비변사가 비대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야 이제 이게 끝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안 없어져요. 왜? 상설기구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임시기구였고요. 여기가 상설기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상설 항상 만들어져 있고 이건 없어지니까 겸임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돼요. 원래 겸임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놈이 상설기구가 되는 순간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상설기구가 됐는데 둘 다 A라는 관리가 겸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 가능성이 커요? 비변사. 그렇죠? 여기에서 원래 모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비변사에서 재상이라든가 평조 참판, 뭐 참의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서 여기서 일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이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 공석인데 자리만 없죠.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일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거의 뭐 마비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B라는 사람이 A에게 결제를 받으려면 A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올라가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일을 보고 다시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이 친구도 짐을 싸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다 봐버려요. 어차피 뭐 6이나 그렇죠? 이렇게 돼 보니까 의정부의 육주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거의.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름은 있지만 실무가 없어요. 실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건물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2개를 돌려 쓰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비변사에서 일을 다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변사의 기능 강화 책으로 볼게요. 216쪽이에요 벌써. 와. 자, 양괄호 1번의 정치구조의 변화, 동그라미 1번의 비변사의 기능 강화죠. 그 아랫줄 보면 그냥 읽어볼게요.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까지 거의 모든 총괄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왜요? 원래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사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해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결과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왕권이 약화되고요. 의정부와 육주의 중심 체계는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하는 일 여기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자, 권력기구의 변질. 그래서 양괄호 2번이에요. 사료 밑에. 동그라미 1번 3사가 변질됩니다. 자, 예전에 3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기구였어요. 그렇죠? 권력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권을 견제하는 그 대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인데 왕권과 비등한 권력을 가졌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3사가 변질됩니다. 그 아래에서 보시면 3사의 변질 두 번째 줄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 견제에 앞장서는 기구로 변해요. 이 붕당 정치라는 것이요. 잘 가면 좋은데 이것이 변질돼 버리죠. 숙종 이후에 변질되면서 이것이 A당과 B당이 있으면 이 정권 여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3사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3사의 힘을 가지고 B를 눌러버리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조와 병조 전랑. 자, 전랑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랑직은 뭐 하는 것이죠? 이조 전랑은 그 인사를 어디에 꽂아 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조뿐만 아니고 병조도 있었습니다. 자, 이조에서는 뭐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다면 병조는 무관의 인사. 그러니까 문무 관리를 양반을 다 임명하는 게 이조 전랑, 병조 전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여당이 되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져버리면 얘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아주 막 지방 이상한 데다 집어넣어 놓고 얘들만 좋은 요직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붕당 정치가 점차적으로 변질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군사제도의 변화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조금 별개하고 그러면 예전에 조선 전기에 5위가 있었잖아요. 5위 중앙군이 5위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5군형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5군형. 자, 이 5군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위 체제에서 이게 무너져요. 임진왜란 터지면서. 임란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5군형에서 그 새로운 군대가 재편되는 거죠. 중앙군. 그래서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죠? 임진왜란 중에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도감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5군형의 첫 번째, 그래서 선조 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은 보수, 사수, 살수 이렇게 3수령으로 양성한 거죠. 중앙군의 첫 번째 군대예요. 조선 후기. 자,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조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조 때 만들어지고 인조 때 누가 쳐들어오죠? 후금이 쳐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외란이 있었고 이때는 호란이 있었잖아요. 양란을 거치면서 비등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군대가 조직화되고 중요한 군대로 되다 보니까 얘들이 하는 기능이 틀리고 하지만 이제 중앙군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궁궐 수비를 담당했던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유형이 만들어지면서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유형이 언제 만들어지면 숙종 때 만들어져요.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금유형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훈련도감은 내용 전체가 다 나오죠. 임진왜란 때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 후기 5군형 얘기하면서도 나오는데 숙종 때 5군형을 완비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 금유형이 만들어지면서 5군형이 완비되었다.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사료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얘들 뭐 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셔도 됩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의 기능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중앙군은 했고요. 우리가 지방군제를 봅시다. 지방군은 어떻게 돼 있냐? 이 지방군도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자, 일단 세조 때는 진관체제가 있었어요. 진관체제. 그래서 이제 세조 때 조선 전기죠. 이것은 뭐냐면 읍군이 자체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 동네를 자체 방어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동네는 수령이 모든 군사지휘를 해라라는 건데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외적이 빵 하고 쳐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지역 얘들을 실질적으로 막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들이 쳤는데 얘들 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네 여기에서 막겠지. 그 다음 동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막는 거예요. 이게 최대 장점이 뭡니까? 이쪽 동네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전쟁의 피해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수령, 사또가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 전파도 조금 빠르고
그런데 최대 단점이 뭐죠? 최대 단점이 이 소규모의 전쟁은 괜찮은데 이렇게 대량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죠. 깼죠? 그럼 피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죠? 깼죠? 깨져요. 계속 순차적으로 깨지니까 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종 때 뭡니까? 재승방약 체제로 갔거든요. 재승방약 체제 명종 때로 가요. 이것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소고군 제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승방약 체제는 뭐냐면 이 대규모의 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다가 유사시에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쪽에서 이렇게 큰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방어라기보다는 이제는 집결지를 만들어 놓고 집결지에서 모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수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령은 문관이 임명됩니까? 무관이 임명됩니까? 둘 다 임명돼요. 문무 관리 중에 임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관이 임명됐던 수령 그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면 문관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를 했지. 그런데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장수가 파견되는 거예요. 장수가 파견돼서 중앙에서 따그닥 해서 직접 가서 여기에서 장수가 지휘를 하는 거지. 이 큰 부대를. 그러니까 장수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장군들이 와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들이 하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최대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적이 깨지게 되면 그냥 여기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혈 입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무혈 입성으로 되고 이게 최대 단점. 이때 언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 시스템이 그냥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보름 만에 그냥 뛰어와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이유가 전쟁이 없어요. 가는 길에. 왜냐면 애들이 집결지에 모여가지고 그 동네를 싹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소고군 체제입니다. 소고군. 그래서 소고군은 언제? 임진왜란 중이죠. 그래서 선조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기본은 진관 체제로 하고 그리고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를 하는 거죠. 인원이 죽었으니까 노비까지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을 자체적으로 막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장수가 파견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장수가 파견됐어요. 그런데 전쟁 빵 터져요. 여기 모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앙에서 누구를 임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서류 정리하다가 이제 됐어. 내려가세요. 내려갔더니 애들이 병력이 없어요. 벌써 깨져버린 거지.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영장. 예전에 이제 영장. 그리고 퇴역군인. 만호라고 하는 퇴역군인이 그 동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비군이죠. 예비군,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직접 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 조선은요, 병농일치제예요. 병농일치제. 그렇죠? 농사를 지면서 병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군대를 가죠. 어디로 가요? 이게 중앙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동네가 100명의 청년들이 있다면 외적이 빵 쳐들어왔는데 100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60명밖에 없어요. 40명은 중앙으로 파견된 거야. 그러니까 40명은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서 이 중앙에서 받던 훈련을 그 지역에서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전쟁이 빵 터지면 100명이 그대로 가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점을 보완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소고군 제도 요것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217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숙종 때로 갈게요.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되지요. 숙종이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써놨죠? 탕평책. 그러니까 숙종이 먼저 탕평책을 시행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탕평책이
그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렇죠? 탕평책을 시행하려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서 환국이 발생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숙종의 탕평책, 동그라미 1번의 탕평책. 숙종은 인사관리를 통해서 탕평론을 하자라고 했지만 동그라미 2번 결과에서 맨 끝에 보면 정권을 한쪽 당파에다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관리 때문에 오히려 환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환국을 일으킨 게 아니고 탕평 정치를 하려다가 환국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 사료는요, 숙종 이후에 경종 때 있었던 그 내용인데 신축 이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따가 실어놨냐면 숙종 때 탕평책, 그렇죠? 그래서 왜 탕평책을 시행했느냐, 그런 사료 때문에 올려놨어요. 자, 신축 2님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 상색의 날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함하고 이 영향이 시골까지 미치게 되니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치판이 아예 그냥 전쟁터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칼만 안 들었지 사람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양괄호 2번에 환국의 발생.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공부 다 한 거니까요. 체크만 합시다. 자, 동그라미 1번 경신왕국이죠. 그래서 영의정, 허적이 군사용천막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이 돼서 그 아래 보시면 허견, 그게 이제 허적의 그 서자죠. 얘가 그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누가 집권해? 서인. 그러니까 이제 경신왕국은 서인. 이렇게 기사왕국은 장희빈의 소생 균. 세자 책봉 문제,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원자 칭호, 원자 책봉 문제에 이제 둘러싸고 이제 일이 터졌다가 결국에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되고 패출되고 유배로 가죠. 그리고 그 뭡니까?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술왕국이죠. 남인이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 문제로 서인을 무고하다가 도리어서 축출돼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가 복위하고 그리고 희빈장 씨는 중전에서 강등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요, 후궁이 중전이 되는 경우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때 이 후궁이 중전이 됐더니 막 그래서 이제 중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전이 후궁됐다 막 이렇게 되는 건 숙종 이후로 없어졌다라고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숙종 이후에 경종 때 있었죠. 경종이 그 왕세제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결국에는 왕세제 책봉을 했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복 동생한테 네가 해라고 하면서 대리청정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노론과 소론이 계속 갈등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누가 집권을 합니까? 영조가 집권하죠. 그래서 영조가 집권을 하니 영조가 시행하는 건 뭡니까? 강력한 탕평책입니다. 자, 볼게요. 영조의 탕평 정치는 완농탕평이라고 하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 찍어 눌러서 하는 거예요. 자, 초기의 탕평책, 영조는 탕평 교서를 발표해요. 교서를 발표해. 너네 싸우면 안 돼 라고 하고 탕평 비를 성균관 내에 건립을 해버립니다. 탕평 교서, 앞으로 싸우면 안 될 것이야. 자, 영조는 탕평 교서를 발표하고요,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인자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반란. 결국에 영조가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거든요. 자, 요것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역적, 죄인 이인자를 잡아오라 만화컷으로 나오거든요. 이 왕이 누구냐? 영조입니다. 영조. 이인자라는 사람은 이 탕평책의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영조의 그 형이죠.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요. 근데 영조가 거기에 이제 형님 뭐 맛있는 거 좀 드세요. 그러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 먹고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자가 이때 뭡니까? 이 대신들은 이 찍어 누른 탕평책에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가 이인자가 이거다 그러면서 영조가 경종을 죽이는데 관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살설을 유포하면서 경조가 독살당해서 죽은 거다. 네가 먹인 거지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에 진압돼요.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인자의 난은 탕평 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왕권 강화,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 그래서 이 영조는요, 탕평파, 하나의 정파를 다시 만들어요. 이름하여 탕평파인데 이 탕평파는 뭐냐면 왕당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들이 노론소론 갈려가지고 또 막 싸우고 있으니까 게다가 영조가 왕이 되네 못 되네 대리청정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네 막 그랬었잖아요. 영조가 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탕평 정파를 만들었어요. 정당을 하나 만들고 야 내 힘 어느 정도 나눠줄 테니까 이 붕당이라는 거 있지 얘들 싸그리 다 없애버려. 그래서 원래는 영조는 이 탕평책 강력하게 탕평책을 시행했는데 어떤 목적이었느냐 이 살림의 자체를 존재를 부정하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붕당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나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몸을 사리게 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가 씨가 말라버리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영모라고 한번 뒤집어 씌워버리면 너네 삼족을 멸하겠다가 아니고 구족을 멸해버리죠. 그러니까 뭐 구족이면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자,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고요.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정리해요. 자, 보세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서원이라는 건 학문의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양반들이 있죠. 양반 유생들이 여기에서 하면서 얘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루 이틀 지나면 이 서원이라는 게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서원, 누가? 사액서원 이런 거는 왕이 봐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이 술 좀 갖고 와봐. 아 주모 그러면서 줄이면 이제 술 마시고 각계 아니 술값은 내고 가셔야죠. 패버리면 되죠. 이런 거. 이 서원이 아주 그냥 그 고질적으로 부패 온상이 돼버려요. 그 뭡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양반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서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은퇴하고 싶은데 네가 해 이런 청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조가 보니까 어이가 없죠. 야 네가 왕이야? 라고 하면 이런 이조전랑 청구권 폐지 그리고 삼사도 역시 이런 것들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이런 것도 폐지 이런 것도 폐지 니들이 왕해라 그러면서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왕권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영조예요. 자, 양거리 2번에 영조의 개혁 정치. 그래서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속대전, 경국대전 이후에 큰 법전을 또 편찬하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으니까 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대전을 냈고요. 속대전 하면 영조입니다. 가혹한 형벌을 폐지해요.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코 자르고 막 이런 거 다 폐지.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그래서 가혹한 형벌은 폐지하고요. 삼심제, 사형수는 삼심제를 시행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영조도 굉장히 또 이런 것을 보면 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조의 개혁 정치에서 두 번째 거 민생 안정이죠. 요건 이제 균역법을 시행하는데 요것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갈 때 균역법을 시행할 그 경제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해드려요. 아무튼 균역법은 군포 두 필을 납부했던 것을 한 필로 감해줍니다. 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영조가 시행했다. 요거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문고도 부활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신문고를 설치했다라는 건 조선 전기의 태종 때. 그리고 이것을 부활시켰다 영조입니다. 그렇죠? 이 한마디 한 단어 가지고 정답이 틀려지니까 이것도 체크를 잘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영조가 세상을 뜨고요. 그 다음에 정조가 등장을 하죠. 영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강력한 힘을 가진 왕권으로 눌러서 일시적으로 탕평을 실시한 것이 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어린아이가 그렇죠? 커가지고 왕위에 올랐으니 이때 당시에 대신들은 다 노론이잖아요. 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늙은 사람들 봤더니 꼬맹이가 돼가지고 무슨 네가 왕행세를 그러니까 이게 억눌려 있던 이 분노가 정조 때 표출되면서 정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3번의 정조의 탕평책 볼게요. 정조는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정조도 역시 탕평책을 하는데 영조 때는 완론 그리고 정조 때는 준론이라고 하는데 준론 탕평은 뭐냐? 적극적인 그
뭡니까 적극적인 탕평책인데 이 능력이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내 주변에 놓고 나를 견제하는 거죠. 나를 견제했던 신하들을 오히려 견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인재 등용에 힘을 썼던 것이 정조였다라는 거죠. 자, 양거래 1번의 정조의 탕평 정치 중론 탕평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도세자의 죽음, 아버지가 죽으면서 시파와 갈등이 있었죠.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강한 탕평책을 추진했으니 신진관료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론 늙은 사람들 기성 이거 썩어빠졌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나라가 병폐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시파와 벽파는 설명을 드렸었고 넘어가서요. 동그라미 3번의 적극적인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척신, 환관, 영조 측근에 있었던 썩어빠진 환관들 다 제거해버리고 정조가 새로운 개혁을 하려고 하지요. 자, 양거래 이번에 정조의 개혁 정치인데 수원, 화성, 시운, 환어, 행렬도 요걸 가지고 이 그림 내놓고요. 다음과 관련 있는 왕의 업적을 찾아라, 정조 업적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 잘 나오니까 제가 사진을 수록해 놓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왕권 강화인데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요. 조선 세종 때, 조선 초기 세종 때 집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그 인재를 등용해서 여기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문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토론하고 여기 정치에 반영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집현전이죠. 뭐 그렇죠. 자, 왕실 도서관의 기능에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을 시켰고 여기에 이제 박제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용이 됩니다.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그런데 박제가, 유득공은요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인데 서울은 그 고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도 했던 것이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뽑아줄게, 내 측근에 넣어줄게 라고 했던 것이 정조. 그래서 여기에서 박제가, 유득공. 근데 정약용은 양반이고 박제가, 유득공은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니은번에 장용영이 나오죠. 장용영은 국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0명의 부대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장용영이에요. 정조가 직접 설계했던 군대입니다.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기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장용영을 데리고 조금 이따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디귿번 초계문신제도도 시행을 하는데 이 초계문신제도라는 것은 역시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능력본이 당하관이 뭔지 아시죠? 종삼품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40세 이상의 당하관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40살까지 교육을 시켜요. 정조가 자신이 과외 선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몇 명 뽑아도 능력 좋구만. 그래서 파란 옷 입은 사람들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교육시키고 40살이 되면 야 이제 너 나이 찼으니까 나가 라고 하면서 일종의 시험 같은 걸 보게 해요. 과거 시험을 보고 뭐 이상한 시험 같은 거 이 특채를 보게 해서 요것으로 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고관으로 승차시켜서 빨간 옷 입혀서 내 옆에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계문신제도. 요거는요 예전에 서울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학생이 제가 대학교에서 그 수업하다가 학생이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학생 어디 뭐 이쁘게 입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제 면접 갔다 왔대. 면접 갔다 왔는데 서울시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 면접 갔다 왔는데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시국이 이러니까 그 공무원도 재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그 전날에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보면 뭐 면접 시험도 다 합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막 거의 뭐 눈이 글썽글썽 하면서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막 교수님 말 따라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게 나왔어?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초계문신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 이 칠판에 써놓은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리얼번 그 화성 건설합니다. 그래서 정조는요 수원 화성을 새로운 도성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화성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 가보시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그 겉으로 표방할 때는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공업 도시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그때 이제 당시에 노른 벽화 세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조. 그러니까 정조가 맨날 예. 그러니까 노른들이 참 바보 같은 게 왕이라고 막. 근데 그것은 또 정조의 그 전략이었죠. 뒤에 가서는 이런 무예도부 통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군사를 막 키우고 있어요. 확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치 들어가면 이제 그 대신들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다가 그 이제 그 정조의 어머니 그 해경궁 홍씨가 환갑을 맞았어요. 그래서 환갑을 맞았다고 그래 화성을 건설하고 있을 때 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공업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건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조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이것을 제2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제2의 수도로. 그래서 이때다. 그래서 그 화성 행궁도 만들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궁을 만듭니다. 이게 수원 화성에 있는 행궁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머니의 행궁. 그래서 여기 가지고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라고 해서 수원 그 시흥 환어 행렬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요것이 이제 요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을 건설하고요. 여기에다가 그 자기의 아버지 누구예요? 사도세자 묘를 이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장하자마자 가서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얼마나 신하들이 무섭겠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이의 아버지를 죽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원을 건설을 했는데 이때 이제 자주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행사, 환갑잔치,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갑시다. 나들이 겸해서 쫙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럼 막 이상한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이제 근처에 갔을 때 화성 근처에 가서 딱 살피다가 오케이 가자. 그래서 도성문 열고 화성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딱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에서 자 내가 생각한 대로 가자. 갑자기 무관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 왕이 그걸 갈아입는 건 전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론 벽파선이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래? 자 칼을 뽑아요. 촥 그러면서 훈련이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갑자기 그 옷 그 관복 하급 관원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차려입고 옷을 해서 그 군복으로 싹 다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싹 다 갈아입으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막 하는데 이게 수원 화성이요.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전쟁 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 화성에 가면 엄청난데요. 이거를 또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2년 만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었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막 들고 그 벽돌 날르고 삽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올렸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화성을 올렸어요. 근데 화성에 가보면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벽면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멍이 요만한 구멍들이 있어요. 요거 좀 작나? 요만한 구멍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총구를 겨냥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총구는 이렇게 내려와서 총을 쏘면 바로 얘들이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 저기 보면 구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건 보이는데 위에서는 안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화성이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군사훈련을 했을 때 노론들이 그냥 혀를 내두르면서 얘 무서워졌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겁을 집어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아무튼 수원 화성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 자, 동그라미 리을번에 화성을 건설합니다. 수원으로 사도세자 묘를 옮겼는데 그것이 현융원이고 지금은 이제 정조와 같이 묻혀 있다 그래서 융건릉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그 현융원이라고 나옵니다. 현융원.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면 상공인을 육성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화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미음번에 보시면 민의를 수렴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보고 배운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때때로 그 궁궐 문을 열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요새 뭐 어떠냐? 막 그러고 있어요. 괜찮다 이놈아 얘기해봐라. 근데 세금이 너무 비싸서 그러냐? 그럼 또 들어와서 정치에 반영하고 이것을 이제 정조가 크게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정조는 행차를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이런 그 왕의 행차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격쟁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죠. 어디에 써 있지?
상언이나 격쟁, 날개에 있습니다. 상언. 화성 환궁시에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 호소하는 것. 그 아래 보면 격쟁, 국왕의 거동시에 징이나 꽹가리, 북 이런 것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건방진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할 얘기가 있구나. 일종의 신문고예요. 들고 다니는 신문고 막 치면 그래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 막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고 들어가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민생 정치를 했었다. 민의 정치를 했었다. 정조예요. 그래서 정조를 그 많은 선생님들이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조대왕. 그렇죠?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지방 통치예요. 유양소에서 담당했던 향약. 향약이라는 것이 유양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촌의 자치규약인데 요런 이 노론 세력들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들이 이거 그만 만들어. 니들이 뭔데 법을 만들어? 요것을 수령이 만들어라 라는 거죠. 수령은 누가 임명하죠? 왕이 임명하죠.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수령이 그 고을의 진짜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향약을 만들었던 유양소, 향소 향청의 관리들이 예전엔 수령이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럼 이거 어린 놈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장난치십니까? 왜 사또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면서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향약을 수령이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수령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 고을의 수령들이 다 강해지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갑니까? 중앙으로 가죠.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사회개혁을 하는데요.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이른바 신해통공인데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신해통공을 정조가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경제편에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상공업 통제, 상공업을 통하게 했다. 자유상공업 육성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 3번에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했던 것이 정조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에 금난정권이 있었는데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켰다. 폐지. 이것이 신해통공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경제편 들어갈 때 바로 해드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편찬사업 책을 쓰는데요. 대전 통편이 있고요. 이거 법전이에요. 동문시교, 외교문서고 탁제지, 그리고 무예도보통치 병법서 자신이 직접 그림과 글로 그리게 해서 자신이 모델이 돼가지고 막 만든 게 무예도보통지입니다. 자, 추관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요. 이 겉으로 왔을 때 평화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끝나고 암울한 시대 세도 정치가 들어갑니다. 세도 정치기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도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세도 정치기의 전개 양괄호 1번은 정의. 정조가 죽은 다음에 정조 사후 3대 60여 년 동안 누가? 순조, 헌종, 철종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때 안동 김씨가 이때는 풍양조 씨가 그리고 이때는 또 안동 김씨가 일종의 그 왕의 장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외척 가문이 형성이 되면서 이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조가 맥없이 죽고 나니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참고 있었던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를 왕으로 올리고. 자, 동그라미 1번에 초기 세도 정치. 자, 순조는 11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동 김씨가 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결제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이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세도 정치기의 순환, 그래서 헌종은 또 8살이에요. 8살의 헌종이 또 즉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풍양조 씨가 이렇게 되고, 외척 가문 풍양조 씨가 집권을 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풍양조 씨가 어떻게 집권하면서 안동 김씨를 몰아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풍양조 씨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또 철종은 또 좀 느지막이 왕이 돼요. 19세 때 왕이 됩니다. 아무튼 이때 풍양조 씨가 밟아버렸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동 김씨가 참고 있다가 다시 한번 풍양조 씨를 밟아버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거라 3번의 세도 정치 시기의 폐단. 이거 말도 못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붕당 정치가 붕괴되죠. 붕당 정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없어졌어요. 이들이 그냥 집권해서 이들이 왕실이고 이들이 관리고 다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권력 구조의 변화, 의정부와 육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변사가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 비변사라는 것이 일종의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합법화된 거는 의정부와 육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변사라는 거는 갑자기 만들어져서 고착화된 거기 때문에 이때 과거 시험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측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관직 몇 품 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형상의 권력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뭐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잘하거든요. 좀 그렇게 할까요? 하시오.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야, 너 와. 너는 내 밑에 사니까 내 비서야. 그래서 몇 품 이렇게 품계도 줘버리고. 하지만 얘들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관리가 된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이상하게 비대해지면서 이 비변사가 강화되면서 안동김 씨가 이거를 딱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안동김 씨가 이제 얘기하는 그 풍향주점 다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뭐 합니까? 매관매직을 합니다. 매관매직 대놓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집에 가잖아요. 이들의 집에 가면 표가 있습니다. 자, 마을 이들의 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을 서서. 그래서 뭘 갖고 와요? 뭐 금은 모아 이렇게 막 소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딱 들어가서 너 몇 품? 몇 품? 6품이요? 6품 얼마? 이렇게 돼. 보이지? 뭐요? 쫙 표가 있어요. 관직표. 몇 품 1, 2, 3, 4, 5, 6 몇 해가지고 얼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상관 같은 경우 지급으로 하면 수백억을 내고 이제 관직을 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매관매직이 팽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과거제 있으나 마나죠. 과거 시험 거의 뭐 시행은 하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요. 과거 시험에 백지를 냈는데요. 장원급제를 합니다. 왜요? 돈을 미리 줬거든. 그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권력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의정부와 육조의 유명무실화, 정의품 이상의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이 발휘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관리들은 언론활동과 같은 행정 이런 거는 못하고 그리고 행정 실무만 담당하는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니은번에 비변사의 권한 강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변화되면서 비대해지고요.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가 있는데 이것들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자, 디귿번에 보시면 수령권의 절대화. 이것도 문제인데요. 요 정조 때 수령권을 강화시켰죠. 이게 잘 갔으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이게 거꾸로 정치가 거꾸로 가버렸죠. 세도 정치로 가버리니까 이들이 이 수령권의 절대화를 또 악용을 해요. 자신들이 그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럼 수령이 그 고을 사도로 갔을 때 이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예전에 유양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령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령이요, 마음대로 수탈을 내버리죠. 수탈을 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누가? 옆에 있는 향리들이 미친 듯이 수탈하는 거죠. 그래서 향리하고 수령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는 백성들이 미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디귿번의 수령권의 절대화, 수령의 견제 세력이 없어서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가 성행해지고 매각매직이 판을 치고요. 농민들은 죽어 나자빠졌다라는 거죠. 자, 2번 세도정치기의 농민봉기인데 보세요. 세도정치 이때 장난이 아니죠. 세금을 얼마나 걷었을까요? 완전히 백성들이 고열을 짰단 말이죠. 이 지금 보면 정조 때 그래도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대왕님께서 계셨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예전보다 더 악랄한 것들이 와버렸다라는 세도 정치, 암울한 시대가 와버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세도 정치기의 농민봉기를 보셔야 되는데 시험 잘 나오죠? 자, 배경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면서 삼정의 문란 옆에 제가 삼정에 대해서 써놨을 겁니다. 그렇죠? 써놨네요. 자, 삼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한국의 문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전정,
땅에다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전세인데 전세는 뭐 2배, 3배를 막 받아버리고 장부를 갖고 가요. 그래서 야, 너 돈 내야지. 저 땅 10마지기밖에 없는데요. 웃기지 마. 100마지기 있는 거 다 알아. 10마지기인데 장부에 100이라고 써 있잖아. 내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군정은 군대를 가는 건데 당시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역이요 바뀝니다.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군역, 뭐 대립제 막 이런 게 성행하다가 정부에서요. 그러면 군역, 현역에 복무하는 대신 군포라는 것을 납부해라라고 하거든요. 군포. 이 군포는 뭐냐면 비단 같은 거예요. 비단 몇 필을 내면 군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2필을 내거든요. 근데 이 2필을 균역법에 의해서 영조가 1필로 감해 준 거예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 1필로 감해줘. 일단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군필을 1필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그 군정 1필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3필 내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 관리가 왔습니다. 어이, A, 너 군포 내야지. 예, 알겠습니다. 군포 납부할게요. 몇 필이죠? 1필이죠? 그랬더니 절레절레 하죠. 아니, 너는 지금 일단 3필 내야 돼. 왜요? 너 아버지 살아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아니야. 장부에는 있어. 봐봐. 니네 아버지 살아계시지? 여기 있지? 내놔. 확 내놔. 예. 그리고 내야죠. 그래 좋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하얀 뼈다구에 징포 받는 거. 백골징포예요. 백골징포. 미치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그래 알았어요. 2필. 그러면 왜 1필은 더 있습니까? 너 아들 있잖아. 예? 우리 아들 7살인데요. 야 무슨 소리. 장부에 17살 하나 딱 긋는 거지. 그럼 17살인데 아니 안 돼요. 뭐가 안 돼? 17살 내놔. 그러면 3필. 그래. 저 3필 냈으니까 가세요. 그래. 잠깐 연락 왔어. 너 2필 더 내야 된대. 무슨 말씀이에요? 인징. 가까울 인자죠. 야, 네 옆에 갑돌이 있지? 얘 어제 도망갔대. 얘 거 네가 부담해야 돼. 인징이에요. 와, 그래 좋다. 그럼 4필이죠. 근데 왜 1필이 더 추가됐나요? 네 오촌 당숙이 도망갔대. 그러니까 1필 네가 내야 돼. 이른바 족징입니다. 가족.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팽배해져서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누가 걷는 거예요? 향리가 걷죠. 향리는 누가 시킨 거죠? 수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포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래요. 이 군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환곡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쌀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쌀을 보통 10가마니를 빌리면 11가마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가마니를 빌렸어요. 그랬더니 3가마니만 쌀이고 7가마니는 모래 그리고 겨예요. 모래 이 쌀 껍데기.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요거 그러면 그럼 몇 가마니? 11가마니 내야죠. 그럼 몇 개를 더 내는 거야? 8개 더 내는 거죠. 8가마니 더 내면 장난 아니죠. 3개 빌리고. 그런데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요거를요. 섞어요. 섞어가지고 10가마니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곡을 가져가면요. 이 부인들이요. 집의 부인들이 이것을 펴놓고 쌀을 골라내는 게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거죠. 정약용은요. 이 삼정의 문란을 한시로 남겼으니 그것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애절량은요. 슬프죠. 그래서 잘랐어요. 뭐를? 남성의 그것을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요.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을 보고 관리, F라는 관리, F 나쁜 놈. F라는 관리가 와가지고 이거 수탈하는 걸 보고 저 슬프다 막 울고불고 막 하니까 A가 제가 어떻게 할까 봤더니 집에 나와가지고 낫을 들고 나오는데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걸 잘라버린 거야. 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여성이면 군정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 잘라버렸어요. 이게 애절량, 슬프다라는 거죠. 이것이 또 한시인데 고급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수업을 할 때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학생 하나가 와 그걸 잘랐대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냈어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이거 도대체 웃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할 게 많으니까
자,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 조세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대규모로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자, 이쪽 지역에서 홍경래가 난이 일어나요. 서북면에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홍경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몰락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몰락한 양반입니다. 이 홍경래는 그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에 친구가 야, 막 욕해요. 너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죽어도 안 돼. 왜 안 되는데? 백지낸 애들이 합격해.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해서 봤더니 이렇게 아까 매간 매직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야. 그러니까 홍경래가 내가 지금 미쳤구나. 미친 짓을 했구나. 이 썩어 빠진 나라 왁 했을 때 이 동네에서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것은 서토라고 하는데 이 동네를 서토라고 이 조정에서 부르는데 서토는 버린 땅이다. 어느 정도 버렸냐면 분토라는 표현을 써요. 분토. 이 분뇨라는 거죠.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똥땅이라는 얘기지. 오죽하면요, 이 한양에 살고 있는 노비들이요, 평안도 놈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나라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때 홍경래가 들고 일어났을 때 농민, 광산, 어촌에 사는 어민 할 것 없이 싹 다 들고 일어났던 것이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이것은 배경이 뭐였느냐? 삼정의 문란이죠. 그렇죠? 자, 홍경래의 난 기억번 배경 세도 정치의 폐해 때문입니다. 매간 매직이 성행하고요.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 등이 원인이 돼서 몰락한 양반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 농민, 상인, 관상, 노동자 할 것 없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니은번 결과 경과, 가산, 선전 중간에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5개월 만에 관군에게 평정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자, 홍경래의 경문, 평서 대운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점점점.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설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끝! 요 정도 보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임술년에 일어났다.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임술년은요 1862년입니다. 그래서 철종 때 일어난 농민봉기인데요. 일단 배경은 삼정의 문란이에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때 1862년 참을 만큼 참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진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주농민봉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진주농민봉기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옛날 말이고요.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 그래서 진주에서 먼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임술농민봉기가 타이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주에서 빵 일어났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요 공주, 대전 뭐 할 거 없이 뭐 부산 할 거 없이 다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빵빵. 이게 언제? 1862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적으로 함흥에서 제주도까지 다 일어난 것이 이것이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전에 그 몇 회차 10회차 안쪽에 있는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공주농민봉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막 두건수고 막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공주인데 이거 조선시대 같기도 하고 그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틀린 그 학생들이 많은데요. 임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진주뿐만 아니고 공주뿐만 아니고 대전 어디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862년 임술농민봉기인데 자 기업번의 원인을 보세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수탈을 냈어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몰락 양반 누구? 유계춘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진주에서 농민봉기를 처음으로 일으킨 겁니다. 자,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 진주를 중심으로 전개한 농민봉기는 한때 진주성을 점령을 했고요. 북쪽의 함흥부터 남쪽의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봉기,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였다라는 거죠. 결과 안핵사 박규수를 정부에서 보냈는데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래?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내가 얘들아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만들게. 이게 뭐냐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혁기구를 만들게. 그래서 1862년 그때요. 이 일어나자마자 철종이 바로 만드는 건데 실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 임술농민봉기. 자, 하나 그 오른쪽에 날개를 볼게요. 날개 보시면 지도 밑에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의 공통점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순조 때, 철종 때 언제요? 세도 정치 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외란 이후의 교섭입니다. 그래서 양과로 1번에 국교의 재개. 자, 임진왜란 터졌죠?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일본 놈들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계속 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와서 저희 잘못했으니까 저희하고 통교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래 그러면 포로부터 내놔. 동그라미 2번 포로 교환이에요. 조정은 전쟁 때 잡혀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명대사 유정을 파견해요. 이 조선 그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활약했던 유정이죠. 파견해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일본에 우리나라 포로 조선인을 3,500명 정도를 귀환을 시켰습니다. 자, 기유약조인데요. 광해군 때는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동래부의 부산포에다가 외관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해라고 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을 해주는데요. 세견척은 20석, 세사미도 100석. 자, 이 세사미도 몇 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광해군 때 기유약조. 우리 시험에서 이상해요. 우리 시험은 기유약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 동그라미 5번. 뭡니까? 이거 시기를 물어보는 것. 언제요? 광해군 때. 요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지로 많이 나온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양과로 2번에 예전에 지중왕 때 있었던 일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것도 이상하게 기유약조가 많이 나와요. 양과로 2번 사절의 파견인데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통신사는 언제 파견하냐면요. 일본 놈들은요. 일본 애들의 상국이 어디죠? 상국이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럼 정권이 교체되면 상국의 인정을 받아요. 우리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명나라 청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왕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인정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이 통신사는요. 조선통신사 한번 볼게요. 자, 조선에서는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12회에 걸쳐서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조선 후기 통신사예요. 조선 전기도 있었는데 시험에서는 조선 후기만 얘기 나오니까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약 12차례에 걸쳐서 파견을 했다. 조선 통신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는 300명 그리고 많을 때는 500명까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통신사가 어디에 가냐면요. 대마도에 가요. 대마도에까지만 배 타고 딱 가면요. 대마도 도주가 나와서 국빈 대접을 해요. 그래서 대마도 도주가 이쪽으로 가시죠. 그러면 일본 본토까지 안내를 하고요. 일본 본토에서는 딱 대기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통신사의 행렬 딱 해주고 거기서 딱 인도하고 완전 국빈 대접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했던 사절단이 통신사였다라는 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2번의 독도 문제인데요. 이 독도, 이 숙종 때요.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숙종 때 이 안용복이 있었죠. 숙종 때 울릉도 어민 안용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호패에 보면 주인이 있었어.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노비였던 거예요. 이 울릉도의 노비, 신부는 노비인데 하여튼 어민, 어부였던 42살의 어부 안용복이 있었는데 여기 독도까지 이제 고기잡이하러 갔는데요. 여기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 쫓아갔는데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 여기에서 뭡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다 얘기할 게 많은데 일본 안용복이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용복이 넘어갔어요. 안용복이 가가지고 야 니들 나와. 그래서 여기 도지사 나와. 그래서 도지사가 나와요. 너 뭐야 허름한 놈이 또 와가지고 너 뭐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안용복이 얘기해요. 나 울릉도의 감세관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기 보이는 저 땅 있지? 독도를 가리키죠. 저 땅 누구 땅이야? 저 땅은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요. 야, 네가 도지사
야 알아봐.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야 이 독도는 예로부터 조선 땅이야. 우리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아닌데요. 그렇지 아니지. 라고 해서 안용복이 돌아오고 다음부터 어업 활동하지 마.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안용복 저거 잡아와. 왜요? 요거 공무원 사칭죄죠.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곤장을 맞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파악할 건 뭡니까? 이 일본 놈들이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니네 땅이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조선 땅이다라고 정식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인 것이다라는 거까지 하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경제편으로 넘어갈게요.